일상생활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돈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현대의학에서는 하지 않는 것은 만성 질환과 똑같다. 당뇨와 고혈압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평소의 생활에서도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마 구독자 여러분, 김병재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 설해마을에 있는 메디시 네이처에서 상담을 통해서 한우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논산에 있는 천년건강교육원에서 교육과 해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치매에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전두 축두엽 치매이고요. 또 레비소체 치매가 있고요. 혈관성 치매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가장 치매로 잘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은 치매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더 이상 노인성 질환이 아닌 만성 질환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는 50대, 60대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20대, 30대 또는 40대에서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노화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노인성 질환이 아닌 우리의 생활 습관, 즉 식생활 습관과 우리가 매일매일 해 나가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만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뇌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건 바로 뇌가 상당히 위축되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뇌에 비해서 현저히 위축된 뇌를 볼 수 있는데 이 위축된 뇌를 내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뇌신경세포가 죽고 재생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뇌신경세포 또한 우리 몸에 있는 그 어떤 다른 세포, 즉 장세포나 근육세포나 우리 위세포와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고요. 이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혈액순환의 저하로 인해서 점점 저하되고 차단될 때 뇌신경세포는 살아가지 못하고 점점 위축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치매, 즉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을 이 혈액순환의 저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논문 또한 서포트해주고 있어요. 그전에는 타우 프로틴이라는 이 프로틴이 치매의 원인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타우 프로틴은 요즘에 나오는 논문에 보면은 치매가 일어나는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일 것이다라는 학설이 더 곽강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혈관을 살펴보면은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지고 그 모세혈관 사이사이에 뇌신경세포가 여러 다리, 즉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들여서 뇌신경세포가 살아가고 재생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뇌신경세포로 가는 모세혈관의 바로 옆에 보면은 모세임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혈관이 막혔을 때, 즉 석회나 점액질이나 이물질이 막혔을 때 임파 모세관이 그것을 빨아들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혈관을 막히는 식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모세혈관도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임파 모세관 또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혈액순환이 정말 저하가 되게 되는데요. 이 타우 프로틴이나 여러 가지 우리 뇌신경세포가 일을 하거나 기능 저하로 일어나는 이물질들을 이 임파 모세관이 또한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타우 프로틴 같은 것들이 우리 뇌신경세포에 남아있다, 우리 뇌에 남아있다는 소리는 첫 번째, 혈액순환이 저하가 됐다. 두 번째, 임파 모세관이 기능 부하가 됐다, 과부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청소하지 못하고 우리 뇌 안에서 떠다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 현재 나오는 논문들의 학설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신경세포가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뇌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치매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사고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계산을 하지 못하고요. 또 언어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그럴 때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의 기능 중에서는 공간 인지의 기능도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이 기능이 점점 저하가 돼서 많이 가던 길이 낯설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종종 길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흔히 아는 기억력 저하. 처음에는 깜빡깜빡거리세요. 그런 다음에는 자꾸만 가스불을 켜놓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끼치기 시작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내가 아침에 뭘 먹었지 하는 아주 최신의 기억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최신의 기억, 즉 내가 아침에 뭘 먹었지? 내가 방금 누구랑 통화를 한 것 같은데 누구랑 통화를 했지? 이 정도면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요. 그 외에도 자꾸만 새로 만난 사람의 이름을 까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새로 얻는 어떠한 정보들, 전화번호, 아니면 내가 얼마 전에 여기 학원을 가는 길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노인정을 가는 길을 알았는데 금방금방 그게 기억이 안 나고 까먹는 겁니다. 이게 놓쳐서는 안 될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빨리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돈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혈액순환 저하로 오는 것이 치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연구가 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운동으로 꼽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가 운동을 했을 때 내 혈관을 관찰한 결과 직접적으로 혈액순환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규칙적인 운동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도 하셔야 돼요. 이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많이 하시죠. 참 좋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걷기로 시작하셔서 가벼운 조깅, 그리고 점점 강도를 높여 가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강도를 높여 가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약간의 땀이 날 때 우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만드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대량 방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강도를 점점 높이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대의학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만성질환과 똑같다. 또 이거를 더 자세하게 표현해서 담배를 끊지 않고 계속 흡연하는 것과 같다. 당뇨와 고혈압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동의 중요성 아시겠죠? 이 운동을 하시기에 만약에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평소의 생활에서도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에스컬레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을 사용하세요. 매일 계단을 사용하시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의 운동에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를 할 때 우리가 습관이 돼서 항상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출입구와 먼 곳에 주차를 하시고 거기까지 걸어 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이 우리의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식생활에 생채소와 생과일을 많이 먹어주는 겁니다. 생채소와 생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듬뿍 들어가 있고요.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우리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튀김을 먹지 않는 겁니다. 이 튀김은 우리의 혈액순환을 가장 저해시키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튀기면은 아주 높은 온도에 기름을 써서 튀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음식을 싸고 있는 인지질이 과산화지질로 바뀌게 되고요. 이 과산화지질은 우리 인체에 흡수가 돼서 활성산소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의 혈구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요. 혈구를 파괴하면은 혈액이 오염이 되고 혈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혈액 양이 부족하게 되고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면은 점점 혈관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뇌신경세포가 죽는 원인은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그렇다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입니다. 어마어마한 항산화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궁합이 좋은 음식은 당근입니다. 이 당근과 을 같이 먹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로 먹는 방법입니다. 뇌신경세포가 죽는 원인은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그렇다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생씨앗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추천드릴 것은 쌀기리와 생참깨, 생모밀, 달맞이 꽃씨,
그리고 생홍화씨입니다. 이 5가지의 씨앗에는 엄청난 영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쌀 기리는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아주 독특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이 아베난스라마이드는 치매 예방에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곡식에는 볼 수 없는 오직 이 쌀 기리에만 존재하는 이 영양 우리가 대량 먹어주면 치매 예방에 아주 탁월하고요. 그리고 생참깨에는 오메가3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6와도 가장 적절한 비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의 흡수와 활용에 가장 뛰어남을 보이는데요. 이 오메가3는 염증의 치유에 아주 탁월합니다. 학계에서는 치매의 기반은 염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염증의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제3형 당뇨병이라는 말까지 있는데 이 염증을 치유할 때 참깨에 있는 오메가3 그리고 오메가6의 적절한 비율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모밀에는 루틴이라는 우리 못의 혈관을 강화시키고 우리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아주 좋은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모밀 그리고 또 달맞이 꼬씨가 있습니다. 이 달맞이 꼬씨에는 어마어마한 항산화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맞이 꼬씨는 정말 조그만데 그 안에 수십 가지나 되는 폴리피놀과 플라보노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씨앗은 바로 홍화씨입니다. 여러분, 홍화씨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홍화씨에는 우리가 정말 찾아보기 힘든 백금이나 스트론듐 같은 아주 희귀하지만 우리 영양, 즉 우리 뇌세포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우리 혈액순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칼슘이 대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5가지의 씨앗에는 모두 다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는데요. 비타민 B군이 하나, 2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B1, B3, B5, B7, B9, B13, B15, B17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B군은 세포의 재생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뇌세포가 재생하기 위해서는 이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씨앗을 먹을 때 가장 궁합이 좋은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채소입니다. 그 어떤 채소도 당근보다 좋지 못합니다. 당근에는 강력한 해독제, 항염제, 그리고 항암제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우리 혈액순환을 가장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칼슘이 그 어떤 채소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C가 들어가 있고 비타민 E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효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씨앗을 같이 먹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그 영양이 증폭이 됩니다. 이 당근과 씨앗을 같이 먹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당근 씨앗즙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 씨앗에는 수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씨앗을 제대로 먹으려면 꼭꼭 씹어서 우리 입에서 물이 되도록 한 다음에 삼켜야 되는데 씨앗을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생씨앗은 입으로 그렇게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씨앗을 충분히 먹어서 우리 뇌신경세포에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당근 씨앗즙입니다. 당근에 있는 수분과 그리고 영양과 씨앗에 있는 엄청난 영양이 만나서 즙으로 만들어지면 그 안에 있는 영양은 증폭이 되고요. 이게 영양만 증폭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게 되면은 흡수율과 우리 몸에서의 활용률 또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것을 저희 식품연구소에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SCI급 저널에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 씨앗즙을 드시면 가장 좋은데 이 당근 씨앗즙을 만드는 방법은 당근 주스를 우선 500cc를 만드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길이 밥숟가락으로 6숟가락이고 제대로 측정을 하시면 60g이에요. 그런 다음에 참깨 10g, 홍화씨 10g, 그리고 달맞이꽃이 10g, 그리고 생모밀 10g입니다. 이 당근 주스에 씨앗을 섞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근 주스를 짜고 나서 남는 섬유질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당근 주스에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잘 저어주신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녹즙기에 내립니다. 그러면은 씨앗에 있는 영양분들이 우리 당근 주스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은 당근 주스가
있고 또 씨앗을 짠 찌꺼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걸 한 번 더 섞어주세요. 또 잘 저어서 그걸 한 번 더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씨앗즙이 완성이 됩니다. 씨앗즙을 식사와 같이 드실 때 가장 좋은 거는 아침에 드시고요. 그리고 점심에도 드시고, 하지만 저녁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드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은 숨만 쉬어도 에너지를 소비하게끔 만들어진 인체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먹고 아침까지는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굶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 결핍 상태에서 깨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체는 계속해서 에너지 결핍 상태로 가게 되고, 에너지 결핍 상태가 되면은 우리 간이 가장 부담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좀 우리가 잘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 시작 때 드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활발히 활동을 하는 점심시간 또한 우리가 에너지가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씨앗즙을 드셔주는 게 좋고, 하지만 저녁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와서 우리 몸에 힘을 줘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은 좀 간단하게 드시고, 그때는 씨앗즙 또한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씨앗즙을 드실 때 주의사항은 바로 본인의 소화력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그래도 흡수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소화력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 환우분들을 본 결과 가장 처음 시작하기 좋은 용량은 200cc입니다. 그래서 200cc로 시작을 해보시고요. 200cc로 해봤는데 내가 잘 소화가 안 돼서 내 장에서 이게 썩어서 방귀가 나온다. 방귀가 전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150cc로 줄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점차 적응해서 200cc로 올리시면 되고요. 이 씨앗에는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같이 드셔야 됩니다. 이 섬유질은 우리가 식사 외 시간에 먹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섬유질이라도 우리의 간식이 되고요. 간식이 되면은 간이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식사 시간에 드시고요. 먹는 방법은 식사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씨앗즙 200cc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잘못된 상식으로 씨앗에는 어느 정도의 독소가 있다라는 상식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문헌을 살펴보면요. 씨앗에는 독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시스산이라는 씨앗에 있는 독소가 우리 몸에 해를 끼친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아브시스산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살균, 살충에 효과를 내고요. 그리고 씨앗에 있는 이 트립신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다라는 잘못된 상식이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논문을 살펴보면은 트립신이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만성 췌장염을 예방하고 나아가선 암까지 예방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씨앗은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지방간이 무서운 이유는 지방이 간에 낀 것도 안 좋지만은 그 지방이 점점 염증을 일으켜서 간경화로 진행이 되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간이 엄청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면은 간은 해독 능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은 간에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고요. 건강한 간을 망치는 최악의 식습관은 식습관입니다. 요즘에 지방간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건데, 이 지방이 왜 쌓이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방이 쌓이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체를 살펴보면은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에서 모든 영양분이나 독소가 올라가는 문맥이라는 혈관이 있고요. 그 문맥이 간으로 막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독소를 공급하게 되면은 간으로 맨 처음 가서 간이 해독을 하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독소를 공급하는 식생활 습관을 하게 된다면은 간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독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독이 지방의 형태로 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볼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독소를 간에 공급을 하느냐인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술이에요. 술 때문에 지방간이 생긴다.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문헌을 살펴보면은 더 이상 술이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과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튀김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들이 우리 간을 가장 괴롭게 하고요.
그래서 간이 그 독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또 더 지방을 만들어내요. 독이 지방의 형태로도 끼이지만 그 독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또 더 지방으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면은 염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방간이 무서운 이유는 지방이 간에 낀 것도 안 좋지만은 그 지방이 점점 염증을 일으켜서 간경화로 진행이 되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건강한 간을 망치는 최악의 식습관은 간을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식습관입니다. 간을 피곤하게 만드는 식습관은 첫 번째, 과식입니다. 이 과식의 정의는 내가 먹은 만큼 활동하지 않는 것을 과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활동량이 많지 않으면은 조금 적게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는 습관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은 간이 그거를 소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간이 엄청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면은 간은 해독 능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은 간에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간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간식을 하게 되면은 간이 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을 때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의 시간을 줘야지 간이 휴식을 하고 우리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간식을 하면은 간이 쉬지를 못해서 간이 피곤해집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을 8시에 먹고 점심을 4시에 먹었어요. 식사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간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간을 피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침을 8시에 먹었다면은 4, 5시간 후인 12시나 1시에 점심을 드시고, 그쯤에 점심을 먹었다면은 4, 5시간 후인 5시나 6시에 저녁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거는 충분히 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음식을 잘 씹지 않고 삼키는 게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위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위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은 우리 간에서 같이 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쉬지를 못해요. 또 다른 거는 바로 합식법입니다. 이 합식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게 된다면은 우리 위에서 이게 다 섞여요. 이게 위가 딱 닫히잖아요. 음식이 들어와서. 그럼 위가 이렇게 생기면은 연동 운동을 해서 음식이 유문까지 갑니다. 그러면 유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압력이 생겨서 위로 다시 올라가요. 그걸 다시 우리 위가 운동을 해서 내려주고 올라가고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위 안에서는 모든 음식이 섞입니다. 그런데 과일은 당도가 높기 때문에 빨리 소화가 돼요. 이렇게 섞였을 때 여기 센서에 과일이 딱 닿으면은 유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화되지 않는 곡식과 채소가 같이 딸려 나가게 되고요. 이 소화되지 않는 곡식과 채소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썩기 시작하고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과일과 채소라도 같이 먹으면은 간한테 독소를 공급하는 장의 독소를 만들게 됩니다. 지방간이 있다는 소리는 염증이 있다는 소리고요. 그렇다면은 지방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염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염증을 해결하는데 아주 탁월한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를 의 형태로 섭취해 준다면은 지방간을 예방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지방간을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간에 생기는 신진대사 저하 또는 간에 생기는 대사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대사를 하지 못하면은 자꾸만 에너지를 쌓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대사가 원활하면 에너지를 태우고, 그 에너지를 태움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간에 자꾸만 독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간이 그거를 태우지 못하고 지방으로 계속해서 축적하게 되는데, 이때 축적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간 기능의 저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간 기능의 가장 중요한 3가지 기능은 첫 번째, 소화 기능입니다. 우리가 소화를 생각하면은 2가지 소화가 있어요. 물리적 소화가 있고요,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물리적 소화는 우리 위장에서 일어나는 연동운동, 파쇄운동이에요. 그리고 화학적 소화는 우리 간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간에서 효소를 만들어줘야지 위에서도 위산을 만들 수가 있고, 췌장에서도 소화효소를 만들 수가 있고, 우리 쓸개에서도 쓸개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충분한 화학적 소화를 해주지 못하면은 소화 기능이 점점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소화가 잘 안 돼. 먹어도 배가 더부룩해.
가스가 차. 이거는 간 기능의 저하를 일으키는 거고요. 간에 지방이 생겼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해독 기능의 저하입니다. 해독 기능은 간 기능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능인데요. 이 해독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우리의 혈액이 점점 독이 쌓이고 산성화가 돼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산독화 됐다고 표현을 하고요. 산독화된 피는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알러지 반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콧물, 재채기, 눈물이 나오고 간지럽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다크서클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알러지 증상입니다. 비염, 이것도 알러지 증상이고요. 비염이 있고 이쪽에 혈관이 안 좋기 시작하면은 이쪽에 있는 정맥에 죽은 피가 쌓이게 되는데 그 죽은 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다크서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조한 계절에 코피가 자주 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약해져 있어서 계속해서 피가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알러지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만성 염증이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자꾸 염증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해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간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효소 생산 기능입니다. 간에서는 25,000여 가지의 효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효소는 우리 인체에 일어나는 신진대사에 모두 다 쓰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이 효소를 만들어주지 못하면은 인체의 신진대사가 저하될 수밖에 없고 장기의 신진대사 또한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저하가 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피로를 느낍니다. 깰 때도 피곤해요. 뭘 조금만 해도 피곤해요. 잠을 자도 피곤해요. 이러한 것들이 지방간의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은 염증이 생겨서 간세포가 죽고 딱딱해지는데요. 이걸 바로 간경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경화가 일어나면은 방금 얘기했던 소화와 해독과 효소 생산의 기능은 물론이고와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혈관이 약해지고요. 혈관 안에 압이 승상을 해서 혈관 유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토할 수도 있고 출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에서 만들어내는 응고인자의 결핍으로 인해서 쉽게 멍이 들 수가 있고요. 우리 혈액이 계속 해독을 하지 못해서 오염됨으로 인해서 복수가 차고요. 우리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간성 혼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간 이식밖에 없는데 간 이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은 내 몸에서 증상이 일어났을 때 재빨리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간이 있다는 소리는 염증이 있다는 소리고요. 그렇다면은 지방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염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염증을 해결하는데 아주 탁월한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는 직접적으로 염증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우리 백혈구와 우리 면역 시스템이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연료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충분히 먹어준다면은 지방간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 오메가3가 가장 많은 음식이 바로 생들기름입니다. 우리가 생들깨를 먹어도 되지만은 많은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들깨를 씹어서 섭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들깨를 열을 하나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름을 낸다면은 그 안에 있는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고 우리 몸으로 가장 흡수율이 빠른 형태인 기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오메가3를 생들기름의 형태로 섭취해 준다면은 지방간을 예방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들기름을 우리 몸의 가장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들기름을 공복에 각자의 소화 상태에 맞춰서 한 숟가락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보통 환자들을 보면은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반 정도 먹습니다. 그럴 때 소화에도 부담이 되지 않고 아주 좋은 효과를 보는데요.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시간 15분 전에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채소와 같이 드시는 겁니다. 이 채소와 같이 드실 때 채소에 있는 항산화와 항염 물질과 오메가3가 같이 모여서 아주 증폭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채소를 먹을 때, 샐러드를 먹을 때 생들기름을 뿌리고요. 그리고 약간의 소금을 뿌려서 샐러드 약간 타스해서 먹습니다. 또 이제 저희 집에서 즐겨 먹는 방법인데요. 생들기름을 붓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약간의 소금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기름장이 됩니다. 거기에 채소를 찍어 드시는데 그냥 탁탁 찍어 드시는 게 아니라
기름을 뜬다라는 느낌으로 뚝뚝 떨어지게 해서 드셔야 돼요. 이렇게 먹으면은 우리 아이들도 아주 잘 먹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지방 간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충분하게 드시는 것은 당뇨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혈액순환을 돕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칼슘이라는 우리 혈액순환에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에 많이 걸리는 이유는 간을 피로하게 만들고 또 혈액순환을 잘 못하게 만드는 건데 혈액순환을 잘 못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간 기능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식생활이 왜 혈액순환이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느냐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대인의 식생활을 보면은 심각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결핍이에요. 그나마 들어있는 채소를 많이 삶아 먹고요. 우리가 삶아 먹게 된다면은 그 안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상당수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채소를 삶아 드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삶을 시 칼륨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륨은 미네랄이에요. 만약에 칼륨이 죽는다면은 다른 미네랄도 파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삶아 먹는 식습관 형태를 하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결핍이 오게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칼슘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칼슘을 먹어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혈액은 산독화될 수밖에 없고 혈액순환은 점점 저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결핍되어 있는 식생활, 또 두 번째는 소화불량입니다. 우리가 소화불량이 되면은 자꾸만 음식이 썩어서 가스가 발생해요. 가스가 발생하면은 그 가스는 소장에서 간으로 흡수돼서 간 기능의 세포를 저하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세 번째는 간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튀김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야식으로 좋아하는 치킨, 튀김, 통닭 이런 것들은 과산화 지질로서 활성산소의 역할을 해서 우리 몸에서 혈구를 파괴하고요. 혈액을 오염시키고 혈액의 양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바로 과로입니다. 이 과로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수많은 과로의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요. 이 과로의 물질은 활성산소와 마찬가지로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또한 우리 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즉 이러한 식생활과 습관이 현재 당뇨가 폭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은 당뇨의 예방에 좋은데 바로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간이 에너지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적절한 혈당의 배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당뇨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이 하는 에너지 대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아침을 먹을 때까지는 공복의 시간이 길어요. 우리는 누워있고 눈을 감고 있어서 우리 인체에서는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의 소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 결핍 상태로 일어나고 우리 인체의 모든 시스템은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이럴 때 우리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않고 식사를 거른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에너지 결핍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인체의 간뿐만 아니라 인체의 각각 시스템에 모두 다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장기들은 장과 뇌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은 우리가 아침을 결어하게 되면은 장에 염증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장에 있는 미생물 체계를 파괴시킨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고요.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은 장에서 소화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호르몬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몸은 에너지 결핍뿐만 아니라 장내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요.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유익균은 죽고 유해균은 점점 번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뇌로 가는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점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안 먹으면 우리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스트레스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침을 굶으면은 스트레스를 점점 더 많이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를 점점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독이 들어오고 그 독을 해독해야 되는 것도 간이 해야 되는 일인데
간이 자꾸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충분하게 드시는 것은 당뇨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하면은 꼭 좋은 아침 식단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 혈액순환이 좋게 해줘야 되는 아침 식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현미밥과 생채소가 풍부한 식단입니다. 이 현미밥은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원이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현미밥을 먹고 염증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당뇨도 만성염증이 기반이 되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밥을 드셔야 되는데 현미밥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넣고 질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미밥은 소화가 돼요. 두 번째는 생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이 생채소에는 우리의 혈액순환을 돕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칼슘이라는 우리 혈액순환에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밥 한 그릇, 채소, 샐러드 한 그릇, 그 채소에 이제 드레싱을 해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 그런 소스는 오히려 우리의 당뇨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것은 생들기름과 소금, 이렇게 생들기름을 충분히 뿌리시고 소금을 좀 뿌리세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드레싱은 올리브유입니다. 이 올리브유와 소금도 아주 좋은 드레싱이 될 수 있는데 올리브유를 고르실 때는 산패율이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올리브 캔돌이라는 영양이 풍부한 걸 드셔야 돼요. 이 올리브 캔돌이라는 영양이 있으면은 이 올리브유가 약간 매콤 쌉쌀합니다. 이 영양이 충분한 것을 먹어야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해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당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제가 하버드과대학에 있을 때 저희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환자분들한테 당신이 당뇨에 걸린 이유는 먹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자꾸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원리, 우리 몸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서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들의 당뇨병 발병률이 7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 이유는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에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여성의 여러 가지 생식기나 또 신체의 생리에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칼슘의 흡수를 극대화시키고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칼슘의 흡수와 활용이 줄어들면서 우리 혈액의 산독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액이 오염이 되고요. 혈구가 점점 줄어들고요. 혈관이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될 때 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면서 간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돼서 에너지 대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점점 당이 우리 혈중으로 스며들게 되고요. 이렇게 점점 나아가서 췌장으로 가는 혈관까지 막히게 되면은 드디어 인슐린 저하형인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은 간 기능 저하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피로함을 느낍니다. 계속 피곤함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체의 체중의 변화가 있습니다. 흔히 서양에서는 체중 증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체중이 감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른 당뇨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아주 만연하고 있는 마른 당뇨인데요. 그래서 내가 많이 피곤하고 체중이 감소가 된다. 그리고 식사 후에 내가 급격하게 피곤함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당뇨의 초기 증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목이 자주 마르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신다. 소변을 많이 본다. 이것도 흔히 초기에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요즘에는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도 혈당을 관리하는 트렌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혈당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 있는 데이터나 여러 문헌을 살펴보면은 혈당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당뇨 환자들은 합병증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현대의학의 데이터입니다. 한 논문을 살펴보면은 철저한 혈당 관리와 철저한 혈압 관리를 하더라도 오히려
만성 합병증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논문도 있는데요. 왜 이런 논문이 있느냐면은 원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당은 당뇨의 원인이 아니라 당뇨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당뇨의 증상을 자꾸만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질병은 원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질병이 진행이 된 것이 바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하버드 의과대학에 있을 때 저희 의사들끼리 한 말이 있었어요.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시작돼서 혈관 막힘으로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당뇨가 무서운 것은 혈관 막힘으로 인해서 간과 췌장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점점 나아가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일어나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심방세동, 심장병들이 일어나고요. 협심증도 일어나고요. 또 우리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망막 질환들, 녹내장, 백내장이 일어나고요. 우리 근육과 관절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관절염과 근육병들이 일어나고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신장 질환과 끝내는 투석까지 가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살펴보면 혈당 관리를 잘해도 합병증은 걸리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인을 해결하셔야 돼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혈관 막힘을 해결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이게 풍부한 음식이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먹어줘야 되지만 과일을 많이 등한시해요. 왜냐하면 혈당이 무섭기 때문에. 과일 먹으면 혈당이 치잖아요. 하지만 과일에는 혈관을 뚫어줄 수 있는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C, 비타민 E, 바로 항산화 비타민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산화 비타민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셀레니엄, 아연, 폴리피놀, 플라보노이드 이러한 것들이 풍부한 것이 과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과일을 충분히 먹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혈당이 겁나서 과일을 먹지 않는 것은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버드 의과대학에 있을 때 저희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환자분들한테 당신이 당뇨에 걸린 이유는 채소와 과일을 먹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낫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논문을 살펴봐도 과일이 당을 만들어낸 당뇨를 걸리게 한다는 논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제된 과당이 당뇨를 일으킨다는 논문은 많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정제된 과당과 과일의 과당. 면밀히 얘기하면은 과당과 가당은 같아요. 하지만 과일에 있는 과당은 하나의 완전체입니다. 물 안에 과당이 있고요. 그 안에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음식을 꼭 드셔야 되고요. 그게 바로 생채소, 생과일입니다. 당뇨분 환자들은 생채소와 생과일을 자기 현재 건강 상태에 잘만 드시면은 충분히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별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저희 센터 오면은 생채소와 생과일을 많이 드리는데 이거를 먹고 당 수치가 아주 빨리 정상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밥 먹는 순서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따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이에요. 한 그룹을 이제 맨 처음에 섬유질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게 했어요. 그러면은 당 수치가 별로 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그냥 상관없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결과를 봤습니다. 별 다른 게 없었어요. 둘 다 결과는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섬유질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으면. 하지만 그게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궁극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자꾸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원리, 우리 몸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서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혈액과 혈관에 독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없애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입니다. 우리 혈관을 막고 있는 독소인 석회, 점액질, 이물질이 에 있는 유기산, 이 유기산이 우리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체의 독소가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인체를 살펴보면은 세포가 있고요. 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요. 그 조직들이 모여서 장기를 만듭니다. 이런 장기들이 모여서 인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고 그 피가 가기 위해서는 혈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혈액과 혈관으로 봐야 합니다. 이 혈액과 혈관에 독소가 낀다면은, 즉 혈액을 오염시키는 독소가 있고 또 혈구를 파괴시켜서 건강하지 못한 혈액을 만드는 독소가 있고 또 혈관을 막는 독소가 있다면은 우리 세포가 병들게 될 것이고 세포가 재생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거를 우리는 바로 질병화됐다, 노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점점 이어지면은 조직이 병들게 되고 장기가 병들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인체가 병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혈관과 혈액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내 뇌로 갔던 혈관이 심장으로도 가고요. 심장으로 갔던 혈액이 간으로도 가고 장으로도 가고 우리 관절로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어디 한 군데가 나빠지기 시작한다면은 모든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나빠지고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다면은 혈관은 연쇄적으로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건강에 혈액과 혈관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고요. 면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어떠한 장기의 질병이 있다, 어떠한 조직이 잘못됐다는 것은 혈액과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액과 혈관에 독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체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혈액에 있는 독소는 거의 다 활성산소를 나타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혈액으로 침투해서 적혈구를 죽입니다. 적혈구는 인체에 산소와 영양소를 배달하는 우리의 생명의 물질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적혈구가 죽으면은 세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요.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활성산소는 이 백혈구 또한 파괴하는데요.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이에요. 군인이 죽으면은 우리는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꾸만 감염성 질병에 걸리게 되고 또한 백혈구는 염증을 해결하기도 하거든요. 염증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 염증을 우리 몸에 계속 달고 살게 됩니다. 또한 혈소판 또한 파괴하는데 이 혈소판은 적혈구를 지키는 일을 해요. 출혈을 방지하잖아요. 혈소판이 파괴가 되면 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적혈구가 잃게 되고요. 이 적혈구가 우리 혈관 안에서 파괴가 되면은 그물을 펴서 혈전을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더욱더 저하시킵니다. 이게 우리 혈액과 혈관에 있는 심각한 독소들입니다. 우리 혈액과 혈관에 독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없애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레몬입니다. 우리 혈액에 있는 독소는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를 죽이기 위해서는 황산화 비타민과 항산화 효소가 필요합니다.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한 게 레몬이고요.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니엄, 아연이 풍부한 것이 바로 레몬입니다. 그 외에도 레몬의 속껍질에는 폴리피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염,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은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혈관을 막고 있는 독소인 석회, 점액질, 이물질이 레몬에 있는 유기산, 거의 9종의 9가지의 유기산이 있는데요. 이 유기산이 우리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레몬에 있는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을 계속해서 드시는 분들을 보면은 피부가 점점 탱탱해지고 이제 맑아져요. 이 모세혈관이 청소가 되고 그 안으로 가는 혈액을 황산화 효소와 항산화 비타민이 깨끗하게 하면서 피부가 점점 맑아지고 탱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혈관을 청소하고 또 우리의 피부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게 바로 레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양을 먹을 때는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영양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잘 흡수할 수 있느냐라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레몬에 있는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생레몬을 즙을 짜서 섬유질을 제거해서 우리 인체에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몬즙을 드시면 되는데 이 레몬즙을 드실 때 맨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약간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면은
레몬이 들어가서 위염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드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레몬즙을 짜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가장 처음 드시는 분은 레몬 한 개를 즙을 짜세요. 즙을 짜서 물 300에서 400cc, 미지근한 물입니다. 뜨거운 물 안 되고요. 차가운 물도 안 좋아요. 우리 인체 온도와 가장 적절한 38도 정도 되는 물을 더하셔서 드세요. 한 잔을 드셔보시고 내가 괜찮네? 그러면은 레몬을 한 개에서 두 개로 늘립니다. 레몬 두 개에 물 300에서 400cc고요. 레몬 두 개를 드셨는데도 괜찮아요. 그러면 레몬 세 개로 늘리고요. 그런 다음에 네 개까지 늘리시면 좋습니다. 레몬을 드실 때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꼭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식사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셔야 되는데 내가 평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1시간이라는 터울을 두시고 내가 소화력이 평소에 가깝다나 괜찮다는 분은 약간 30분 정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공복에 아침 식사 전에 드셔도 되고요. 하지만 평소에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잘 때 위가 좀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라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조금 더 도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침은 피하시고 점심 공복이나 저녁 공복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몬술을 드실 때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물에 담가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인체에 그렇게 큰 효과를 줄 수는 없습니다. 레몬을 먹고 영주성 식도염을 자극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레몬과 섞어서 드세요. 계속 드시면은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경험을 하실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레몬은 우리 혈액을 알칼리화시키는 음식입니다. 생레몬즙은 처음에 드실 때는 한 개로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하지만 그 한 개만 먹으면 양이 별로 안 돼요. 이때 오렌지와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레몬에 있는 항산화제와 오렌지에 있는 항산화제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레몬 한 개와 오렌지 한 개를 같이 즙을 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맛도 좋고 항산화 효과도 훨씬 더 증폭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레몬의 술을 늘려 나가시고 오렌지 양을 살짝 낮추셔요. 그래서 적정량은 150cc에서 200cc입니다. 레몬술을 드실 때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물에 담가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인체에 그렇게 큰 효과를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안 먹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우리가 레몬술을 먹는 방법은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레몬에 있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드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레몬을 충분히 생즙을 내서요. 그 레몬 안에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축출해 내야 됩니다. 우리가 레몬을 물에 담그면은 그 레몬에 있는 물이 약간 녹아져 나오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상당한 물에 우리가 레몬을 띄우기 때문에 많이 희석이 돼서 정작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에 있는 영양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축출해 내시고요. 그거를 물과 섞어서 드셔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레몬술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를 제대로 즙을 내서 그 안에 있는 영양, 유기산, 항산화 비타민, 그리고 항산화 미네랄, 효소들을 다 축출하신 데에 물을 더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은 산이 강한 음식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의 산도는 pH가 2.5 정도 되고요. 우리 위의 산도는 pH가 2 정도 됩니다. 위의 산도가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의 산도가 위에 피해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레몬을 먹고 속이 쓰리신 분은 원래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레몬을 드시는 것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과 희석해서 드시면은 훨씬 더 원활하게 드실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배워보고 생화학에 대해서 배워보면은 레몬이 위로 가서 소장을 통과한 다음에 간으로 갔을 때는 이게 산에서 알칼리로 변하게 됩니다. 레몬에 있는 시트레이트 산을 간에서 분해해서 알칼리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레몬은 우리 혈액을 알칼리화시키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레몬을 먹으면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레몬에 있는 산이 치아를 부식시킨다라는 오해도 하시는데 현대인의 90%가 넘게 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치석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많이 껴있는데 치석 밑에 보면은 수많은 박테리아들이
우리 치아를 부식시키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석이 더 많아지고 그 박테리아 수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때 레몬을 먹잖아요. 레몬은 에나멜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치석을 녹입니다. 치석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는 찌꺼기이기 때문에 레몬이 녹여요. 그러면은 그 박테리아가 치아를 부식시켜서 드러나 있던 신경이 살짝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레몬을 먹으면은 이가 시리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겁니다. 레몬은 치아를 부식시키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치아를 갖다 놓고요. 레몬을 계속 거기에 들어 부으면은 어느 정도 에나멜은 부식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체의, 우리 구강의 조건은 다릅니다. 우리가 레몬을 먹기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입에서 뭐가 돌아요? 침이 돌잖아요. 그 침에는 알칼리 인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몬을 먹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인이라는 것을 방출하는데 바로 알칼리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 연구를 보면은 레몬을 먹고 우리 치아가 다시 알칼리화 되는 시간까지는 수초밖에 안 걸린다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이 치아를 부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레몬은 치석을 해결했고 그 치석과 박테리아 때문에 생긴 신경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레몬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흔히 하는 얘기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신 걸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신 걸 먹으면 약간 이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근육의 문제입니다. 식도의 근육은 세 겹이고요. 위의 근육도 세 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쫙 쪼아지고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중간에 행경막이 쫙 쪼아져서 삼중 방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근육이 염증이 생겨서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약간의 위산이 올라간다 그래도 행경막 근육이 잡아줄 수 있고요. 만약에 행경막 근육까지 약해져서 식도까지 올라오면 식도에서 그거를 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류성 식도염은 세 장기의 근육이 다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역류성 식도염은 하루아침에 생긴 질병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생긴 질병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수십 년 동안 쌓였던 질병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저하로 칼슘의 활용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심각하게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에요. 질병은 벌써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을 먹어서 역류성 식도염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체의 원리가 그래요. 하지만 레몬을 먹고 역류성 식도염을 자극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레몬과 오렌지를 섞어서 드세요. 레몬의 양을 작게 하고 오렌지 양을 많이 하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레몬 1개, 그리고 오렌지 1개, 큰 거 1개 이렇게 해서 계속 드시면은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경험을 하실 거고요. 계속 드시면은 이제 레몬을 직접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인체가 건강을 회복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게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을 알 수가 없고요. 해결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한테 우리가 노출이 돼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방법론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질병의 여러 가지 증상들은 우리가 완화할 수는 있으나 가장 질병의 원인이 되는 우리 혈액과 혈관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누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 이렇게 먹으면은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러한 질병에 걸리게 될 겁니다. 당뇨에 걸릴 거예요. 고혈압, 고지혈에 걸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해칠 수밖에 없는 식생활 습관과 생활 습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겁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질병의 회복의 시작은 제대로 알므로부터 시작입니다. 그 제대로 알면 우리 몸의 원리에 대해서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이 이래서 좋다가 아니라 내 몸의 원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질병의 해결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